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위가야입니다. 제 발표는 6세기 한반도 남부 정세와 경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인이라고 이해를 해왔던 이나사와 마도라고 하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 발표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머리말 부분인데요. 일단 머리말에서는 6세기 한반도 남부 정세와 이나사와 마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6세기 한반도 남부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6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정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433년 이후에 이른바 이제 군사동맹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군사협력이라고도 얘기하는 연계 관계를 맺어왔던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균열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균열을 보이게 된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가야 지역을 가지고 백제와 신라가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균열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위협 요인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남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야 지역을 두고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충돌을 직접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동시에 그 진출의 대상이 되었던 가야 제국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 나라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 대가야와 고령의 대가야와 하만의 알라국 중심의 공존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이용하면서 백제와 신라는 가야를 진출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야 제국은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 자존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존 외교를 주도했던 것은 하만의 알라국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교의 방식은 그 이른바 줄타기 외교라고 해가지고 신라와 백제를 오가는 그런 식의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료는 일본서기 흠명기라고 하는 그 기록에 기록된 그 이른바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나 복권회의 또는 임나 부흥회의라고 알려져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종의 국제회의로서 사비에서 열렸다라는 걸 중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비 국제회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비 국제회의의 내용을 보면 그 알라국의 외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른바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연구에서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4에서 6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그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배기구로서 이해를 해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그대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지만, 그런 어떤 집단이 외교적인 사절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지만,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이름으로서 존재했다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본 관계의 외교 사절로서 존재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근데 가야 제국의 외교적 이익에 복무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백제에서는 대단히 이 임나일본부의 활동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해집과 이나사와 마도라고 하는 인물들을 그 임나일본부에서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것이 이 사비국제회의의 과정을 다루는 사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해집과 이나사 마도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연구에서 그래서 사실상 이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것의 그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나사와 마도가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이나사와 마도는 541년 그 사비국제회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550년 이후에는 갑자기 확 하고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글에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가졌던 의문점은, 이나사와 마도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 때문에 이 가야 제국의 줄타기 외교에서 그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가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역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이나사와 마도가 주역이었는가와 이나사와 마도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기록되었는가의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50년 이후에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나사와 마도가 그들이 경계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고 경계인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나사와 마도의 출자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이나사와 마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요.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은 되게 이제 사료를 제가 막 순서를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사료의 순서를 재배해 가면서 그 했던 논증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상 거의 생략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자료집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나사 마도가 마지막으로 행방을 어떻게 감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발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나사 마도의 출자입니다. 한해집과 이나사 마도의 계보라고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해집과 이나사 마도가 기본적으로 같은 혈연관계 안에 있는 인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본서기의 훈명 5년 2월 기사 그 자료집의 사료 A-2라고 해놓은 거에 보면 이 사람들 한해집 이나사 마도의 선조로서 나간타 갑배와 가렵짓기 갑배 또는 나기타 갑배와 은기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기타 갑배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서기 현종 3년 487년 기사에 보면 이른바 이제 대산성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백제와 가야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백제에 의해서 살해당한 임나좌로 나기타 갑배와 동일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계보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기타 갑배라고 하는 사람을 조부로 두고 가렵짓기 갑배라고 하는 사람과 은기김이가 나기타 갑배의 아들인데 얘들이 각자 이 가렵짓기 갑배가 한해직의 아버지고 은기김이가 이나사와 마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두 번째 계보는 나기타 갑배의 가렵짓기 갑배와 은기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이 가렵짓기 갑배와 은기김이는 동일인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의 아들로 한해직 이사나 마도라는 이론적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연구는 이제 아직도 대단히 많은 견해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해 견해가 좀 더 좀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기기미와 가렵짓기 갑배를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은기기미는 외인으로 보는 건데요. 그랬을 때 임나좌로 나기타 갑배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나기타 갑배라고 하는 사람이 임나인이라는 게 거의 임나라고 하는 가야죠. 가야인이라는 게 거의 분명한데 그 가야인의 아들을 외인으로 보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고 또 하나는 이 나간타 갑배와 가렵짓기 갑배와 나기타 갑배 은기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훈명기에 인용된 백제본기에서 등장하는 기록인데 그 기록이 이 두 가지가 역운이라고 해서 혹은이라고 하는 식으로 인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혹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을 말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계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같은데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구분하는 근거는 뭐냐면 이 이나사 마도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한복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통 외인과 한반도인의 혼혈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아버지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다면 이 한복이라고 하는 거 외인 아버지인 가렵짓기 갑배를 외인으로 단정하는 건데 그 근거가 대단히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나사 마도의 계통을 한반도에서 찾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랬을 때 문제는 여전히 이 한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고 그랬을 때 이거를 관점의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서기라고 하는 기록은 사료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서기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이 일본서기 편찬의 사료로 인용된 백제본기에 반영되어 있는 백제인의 인식이 그리고 그것이 한번 그 현재 사실을 인식으로서 왜곡하고 그 다음에 그 백제본기를 가지고 다시 일본서기의 기록으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외인 일본인의 인식이 다시 한번
그 중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을 또 배제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사실이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그 당시를 살았던 백제인의 시선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문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외인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가렙츠키가페라고 하는 인물이 외로 망명했기 때문에 외인이었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타당해 보이진 않고 백제인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나사 마도라고 하는 인물이 후술하게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단히 백제에 대해서는 백제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대적인 인물에 대한 인식이 투영이 돼서 근데 이 백제에서는 이 이나사 마도를 외에게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은 너네 나라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나사 마도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이나사 마도에 대해서 백제는 끊임없이 본처 성환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옮겨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역시 외의 입장을 생각한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나사 마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에 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외에는 고용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와의 관계가 없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본처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쫓아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야 지역의 어느 곳으로 쫓아보내는 거가 되겠지만 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본처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로 돌려보내라 또는 가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처라고 하는 모호한 지명을 이야기함으로써 외 입장을 의식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인적인 표현 그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나사 마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541년에 그 1차 사비국제회의라는 곳에서 1차 사비국제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의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 제국이 백제에게는 일종의 그 신라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백제 입장에서는 그런 신라의 가야 제국 진출을 조금이라도 저지를 하고 싶은 그 입장에서 가야 제국을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수렴돼서 개최가 됐다고 보이는데, 물론 이게 회의 안에서 서로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크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가야 제국은 바로 신라로 다시 교섭을 시도를 하는데, 그 교섭 과정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해직 그러니까 이나사 마도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록에는 알라일본부라고, 임나일본부의 다른 이름인 알라일본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백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고, 그 백제의 반발은 가야 제국에 대해서는 회유, 그리고 한해직과 이나사 마도에 대해서는 외에 축출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제 545년에 2차 사비국제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외교적인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백제가 가야 제국에 군령과 성주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일종의 직접 지배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였던 것들, 그런 것들이 가야 제국 입장에서는 백제 또한 우리를 침략하러 들어오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고, 그랬을 때 가야 제국은 왜 일본에게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군령성주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걸 또 외가 또 지지해 주는 듯한 모습을 백제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백제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계속해서 한해직 이나사마도 또는 임나일본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그걸 계속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백제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당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545년 11월에 다시 2차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거기에서 백제는 가야 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외에 대한 청병, 그리고 이제 신라와의 경계 사이에다가 왜군을 불러들이고 백제군을 거기다 합세시켜가지고 거기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령과 성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배치한 이유는 그러니까 가야 제국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힘으로써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이 임나일본부라고 생각되는 인물들, 이 길비신 한해직 이나사마도의 본읍 소환을 요구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백제는 이나사마도의 악행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고발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백제의 편지를 통해서 이나사마도가 이 임나일본부를 계속 주도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나사마도는 이 임나일본부 안에서는 화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나사마도가 실제로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고 이해해왔지만 실제로 백제가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쫓아내면 그 과정에서 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제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과장했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45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11월에 계책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계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제는 끊임없이 외에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문물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548년 1월에 구원군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그 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548년에 마진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진성은 삼국사기에는 독산성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신라의 구원을 받아서 백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백제가 외에 사신을 보내면서 한 가지 이때 그 포로로 잡았던 고구려인 포로가 우리가 내려온 것은 알라와 일본부와의 밀통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백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왜?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는 이때 굉장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동요하는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왜는 이 백제가 사신을 보내기도 전에 그 외에서 사신을 먼저 보내서 이 일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알라와 일본부가 고구려가 통모를 했다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일단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그러면서도 백제를 도와주겠다, 백제에게서 뭐 사람을 보내주겠다라는 거를 동시에 표명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549년 6월에 외의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외가 이 문제는 이나사와 마도가 고구려와 사사로이 밀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백제가 처음에 제기했을 때는 이나사와 마도를 특정했던 것이 아니라 알라와 일본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외는 딱 2명, 이나사와 마도, 계속해서 백제가 그동안 문제 삼아왔던 이나사와 마도만을 특정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나사와 마도를 희생양 삼아서 일종의 자국의 책임을 좀 피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백제 입장에서는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나사와 마도의 처분은 이제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이나사와 마도를 처분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외가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외가 저자세를 취했을 때 백제의 목적은 거의 달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나사와 마도의 처분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알라국도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이때 분명히 백제는 알라국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 알라국에 대한 문제도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라국 또한 이 밀통의 혐의를 우리는 한 게 아니고 이나사와 마도가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돌려버렸고 그걸 백제가 인정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라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마진성 전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게 이 마진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의 그동안 약간 껄끄러웠던 관계가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야제궁 대단히 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줄타기 외교, 백제와 신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외교 자체가 백제와 신라가 사이가 좋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는 항상 좀 더 직접적인 위협이었던 신라보다는 백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나사와 마도의 효용은 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야제국이 그래서 백제에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았던 것처럼 이 백제가 가라와 알라의 사신을 동반해서 외의 사신을 파견하는 것. 근데 사실 대표하는 사신은 백제인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54년에는 임나의 항기,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제알라제 외신이라고 알라에 있는 여러 외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에서는 임나일본부의 원래적 표현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심지어 임나일본부마저도
백제의 영향을 안에 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곧 가야 제국이 백제에 의존하게 된 결과를 알려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550년 이후에 이 이나사 마도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축출이 되었거나 또는 망명을 했거나 이래서 이제 신라로 망명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이나사마도 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나사마도의 소속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국의 입장에서 이나사마도는 알라라고 하는 자기네 공간이 그 국이 아니라 타 가야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의 입장에서도 그 일본부의 현지에서 채용된 관인으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라국과 외와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이른바 경계인 또는 중간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계인으로서 활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점과 또 한계라는 건 뭐냐면, 이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 정세에서 이 이나사마도는 가야 제국이 신라에 교섭하는 데 유리하고 일본부로서 활동하는 데 대단히 유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라라고 하는 존재는 가야 제국에 있어서는 현재적인 위험 요인이었고 일본 외에 있어서는 과거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일본에도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야 제국 중 특히 알라에도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교교섭의 중간자로서 그 활동하기에 유리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국제정세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국제정세가 변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계인이라고 하는 이점은 그것의 단점으로 이제 변해버렸다는 거죠. 소속의 부재라고 하는 게 이런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세가 변해했을 때는 모두한테서 배제되고 그리고 그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었다라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경계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발표의 마무리입니다. 네. 위가야 선생님 하실 말씀이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토론을 5분 이내에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가영입니다. 저도 준비된 토론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6세기 전반 신라 백제 외 그리고 가야의 여러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정세 속에서 경계인으로 규정한 이나사 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나사 마도의 출자와 행적을 검토하고 이들이 540년대의 국제 외교에서 어떻게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료가 임나일본부와 관련되어 있어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일본서기의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고 또 백제 측의 인식을 염두에 두어 당시의 정세 속에서 이들의 삶을 분석하고자 한 점은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본서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더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출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서기 개보 관련 기록의 신빙성과 그 해석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발표문에서 언급되었지만 그 한해직 이나사 마도의 계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들을 그 혈연 관계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리고 3대로 파악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과 백제 봉기의 기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한해직만 언급되어 있고 백제 봉기의 선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지 않다. 2번이나 걸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 편찬자 역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기록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 너의 선조들이라는 표현에 이들 3인이 모두 해당되는지 아니면 2명만 해당되는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한해직과 이나사 마도의 나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인의 할아버지 나기타 가베가 동일했는지 여부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발표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듯이 그 본초 송환 문제가 중요한데요. 백제 측에서 이들의 축축을 강력히 주장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선생님 말씀대로 마도가 한복이었다는 기록을 백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나사 마도가 알라가 아닌 다른 가야 출신이었다면, 그리고 또 혈통상 외와 관련이 없었다면 항상 이게 가장 궁금했지만 백제가 이들을 알라에서 어디로 내보내야 했는지가 가장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도가 나기타 갑배와 혈연 관계였다면 그의 출신지는 대가야와 관련된 지역, 지금으로서는 섬진강 유역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540년대 무렵에는 섬진강 유역은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일본 서기에서 보면 그 기록 자체를 보면 백제 측에서는 이나사 마도가 가야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백제가 이들을 추방하고자 했던 지역은 가야나 백제 지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백제가 이나사 마도를 왜 외로 추방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발표문에서는 왜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본초라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이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나사 마도를 경계인, 중간자로 규정할 수 있었는지, 또한 자신의 출신지가 아닌 여러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소속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기록이 없어서 좀 질문드리기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이나사 마도가 임나을본부로 채용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는 이나사 마도의 할아버지가 백제에 의해 살해된 이후 알라 지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라에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해직이 알라에 파견되기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떨어져 살았던 한해직과 이나사 마도가 서로 혈연 관계인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나일본부로 파견된 한해직과 혈연 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임나일본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계인이었던 이나사 마도가 임나일본부가 되면서 어떻게 알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문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집단에도 제대로 소속되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알라와 외, 그리고 백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조금 위가야 선생님과 제 생각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도의 경우에는 신라의 경위인 남하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반백제 친신라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경위제 속에서 살펴보면 마도가 경위 남하를 받은 것은 아주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신라는 520년대 관등제를 정배하였는데 경인 남하는 신라의 왕경인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지방인에게는 외의를 수여하였습니다. 따라서 540년대 남하였던 마도는 신라의 왕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마도가 신라의 복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또 이나사 마도가 경계를 넘어 경작을 하고서는 6월에 신라에 도망갔다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직접 경작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 신라 지역에서 경작을 했다는 것은 이나사 마도가 이때 신라에 거주하였음을 상징하는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나사 마도를 좀 약간 소속 의식이 없었던 경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나사 마도는 비록 출신 계통은 이질적이라도 하더라도 알라에 거주할 때는 알라인으로서, 그리고 신라의 경위를 받은 이후에는 신라인으로서 소속 의식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첫 번째부터 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지적을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글을 고쳐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애들이 세 사람이 같은 계보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백제본기의 문제, 백제본기랑 본문을 기록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본문 자체가 백제본기를 근거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정말 많은 기록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한해직 딱 놓은 다음에 그 뒤에는 백제본기에는 그 앞에서 이제 가불집이직, 아연이나사, 마도다. 라고 하고 또 하나에서 한해직 한 다음에 바로 뒤에 한해직, 이나사, 마도다. 하고 나서 이제 미상인데 앞에 미상은 분명히 같은 기록인데 이름이 달라서 모르겠다라고 한 거고 뒤에 미상은 앞에서는 같은 백제본기에서 가불집이지라고 했는데 뒤에는 한해직이라고 써져 있다. 이거 모르겠다라고 한 거라서 그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어떤 얘들은 정말 애매모호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처라고 하는 것, 이게 이 토론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정리한 걸 갖다가 말씀드리면 페어플레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분명히 그래서 섬진강유역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백제 영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본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데려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 우리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축출을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잡아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잡아가겠다는 얘기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게 뭉뚱그려 버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신경 썼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글에서는 너무 상상력이 막 풍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못 썼던 부분인데 좀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하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 이게 사실 그 신라 관등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큰일 날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신라가 이 남하라고 하는 관직을 이 일본서기 안에서를 보면은 외교관들한테만 남하를 주거든요. 외교관들이 다 남하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알라에서 온 이 한해직 그러니까 이 좌로 마도에게 남하라고 하는 걸 줌으로써 너의 외교관적인 그런 입지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왕경인에게만 남하를 준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